한여름밤 무더위를 식혀주던 시원한 개구리 소리.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 소리를 쉬이 들을 수가 없게 됐다. 우는 소리가 꼭 황소 우는 소리 같다 해서 이름 붙여진 황소개구리. 원산지는 미국으로 크기는 우리나라 참개구리의 2~3배, 무게는 무려 10배에 이른다. 자기 영역은 철저하게 지키고 수면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면 무엇이든 잡아먹는다. 심지어는 개구리의 천적으로 알려져 있는 뱀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무차별적인 식성을 갖고 있는 개구리. 바로 이 황소개구리가 지금 전국의 강과 저수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 지금 우리 생태계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멀리 월출산이 바라다 보이는 평화로운 저수지. 전남 영암군에 있는 금호 저수지이다. 이곳은 예전부터 고기가 많기로 유명했던 곳이다. 가물치부터 시작해 붕어, 메기, 잉어, 피라미 등 98,000평의 넓은 저수지가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이었다. 그래서 한때는 이곳을 터전으로 사는 사람도 많았고 사람들은 이곳을 돈방죽이라고까지 불렀다. 옛날에는요, 집이 있어도 철렁철렁 소리가 나요. 고기 소리가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이 저수지에선 우리나라 최초로 황소개구리 양식이 이루어졌었다. 그리고 이후 저수지는 많은 변화를 겪어야 했다. 그 많던 고기가 사라진 것도 변화 중 하나다. 저수지에 설치된 그물을 건져 올리자 보이는 것이라곤 황소개구리뿐이다. 어른 주먹만한 황소개구리 18마리에 작은 새끼 붕어 3마리.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수확이었다. 그곳에서 약 200m쯤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는 두 번째 그물. 월척 크기의 붕어 1마리에 황소개구리가 12마리. 이렇게 해서 모두 4장소를 돌아 잡은 것이 붕어 5마리에 가물치 새끼 1마리, 황소개구리가 60마리였다. 황소개구리만을 건져 올린 셈이다. 금호 저수지의 또 다른 쪽, 비교적 수심이 낮아 황소개구리가 많지 않은 곳으로 자리를 옮겨보았다. 이번에는 그물 가득 올챙이 천지다. 황소개구리가 들었던 그물에선 볼 수 없었던 잔고기들의 모습이 이번에는 제법 눈에 띄인다. 이곳 어부들의 얘기로는 올챙이와 새끼 물고기들이 황소개구리를 피해 한데 무리를 지어 다니다 그물에 걸린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금호 저수지의 물길이 가 닿는 영산강 하구 쪽은 어떨까? 하구를 막아 거대한 담수호를 이루고 있는 곳. 이곳에도 과연 황소개구리가 살고 있을까? 그물 몇 개를 건져 올려 봤지만 황소개구리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개구리 많아요? 그 영산호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있는 편이죠. 굉장히 많아요. 여름철에는 이라고 들적에는 그물에 몽땅씩 들어나죠. 굉장히 많이 들어요. 수천 마리가 될 때도 있어요. 또 나무냐? 개구리가 살 수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이 거대한 호수에도 황소개구리가 대량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얘기를 뒷받침하듯 다시 그물을 건져 올리자 황소개구리와 올챙이들이 잡혀 올라왔다. 이곳 역시 황소개구리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얘기다. 개구리 다행이네. 아, 꽃탕이 아니까 진짜 작게. 깊은 골짜기 쪽은 어떨지 무안에 있는 한 고개를 찾아 들어가 봤다. 무안에서 황소개구리 음식점을 하는 임현진 씨가 부지런히 황소개구리를 낚아올리기 시작한다. 황소개구리는 이미 이 높은 지역의 웅덩이에까지 진출해 있었다. 저 아래 들녘에서부터 3km가 넘는 긴 계곡을 거슬러 올라왔다는 얘기다. 드넓은 호수에서 높은 산속의 웅덩이에까지 황소개구리로부터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다. 황소개구리로 인한 피해를 실제 피부로 느끼는 곳이 양식장들이다. 광주 시내 변두리에 있는 참개 양식장. 요즘 이 양식장의 주인인 문진식 씨는 황소개구리와 마지막 전쟁을 벌이고 있다. 문진식 씨가 참개 양식을 시작한 것은 지난 95년 4월. 하지만 황소개구리 떼가 들어와 참개를 먹어치우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공기총까지 동원하게 됐다. 이제 그물로에서도 잡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총으로 누구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총으로밖에 못 잡는다 하더라. 낚시로도 그 이제 풀이 치우면 이럴 때는 낚시가 되는데 이제 풀이 나버리면 거의 안 보이잖아요. 4만 마리로 시작했던 참개 양식장은 넉 달 만에 황폐화되기 시작하고 결국 한 차례 수확도 하지 못한 채 황소개구리 천국이 되고 말았다. 요 아까 총 쏜 거 맞은 데잖아요. 이제라도 양식 어종을 바꿔볼까 생각 중이지만 우선 황소개구리부터 없애야 한다는 생각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몸에 베꼈을 거예요. 어느 게 맞았어요? 이거 큰 거요. 거기. 네. 황소개구리는 특히 생명력이 강해 총을 맞고도 살아나는 경우가 많다. 총을 맞은 채 산채로 발견된 이 개구리의 몸 길이는 35cm, 몸무게는 530g, 5, 6년생 정도는 돼 보인다. 황소개구리의 위를 절단하자 그 안에서 아직 채 소화가 되지 않은 참개가 발견됐다. 그리고 영원 개구리를 먹었네. 개구리 먹어. 뼈가. 이렇듯 가끔 자기 새끼나 올챙이까지 먹어치운 경우도 발견된다. 그 많던 참개는 이미 거의 다 잡아먹혀버리고 먹이가 부족해진 탓이다. 가끔 총으로도 잡을 수 없는 올챙이들을 건져내기 위해 물을 빼보곤 하지만 그때뿐이다. 그러던 중 자기 새끼를 먹고 있는 또 한 마리의 황소개구리가 발견됐다.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그러다 부족하면 자기 새끼까지도 잡아먹는 황소개구리. 대체 황소개구리는 무엇을 얼마나 먹는 것일까? 임업연구원에선 지난 93년에서 95년까지 3년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황소개구리의 분포와 서식 밀도 그리고 먹이를 조사한 바 있다. 황소개구리는 소화가 빨라 대부분 개구리를 잡은 지 2시간 안에 위를 절단해 내용물을 조사한다. 그 속에서 2년생쯤 된 두꺼비와 독성이 강한 뱀으로 알려진 살모사가 발견됐다.
이 외에도 참개 양식장에서 본 것처럼 황소개구리의 새끼와 하늘소, 잠자리 같은 곤충, 붕어 같은 어류 등이 위 속에서 검출됐다. 이러한 먹이를 종류별로 보면 딱정벌레나 잠자리 같은 곤충류가 가장 많다. 그 다음이 달팽이류, 어류 등의 순이다. 평균적으로 6마리 정도씩을 먹는데 한 개체 위 속에서 최고 60가지의 먹이가 발견된 적도 있다. 이로써 살아있는 것, 자신보다 몸집이 작다 싶은 것이면 무엇이든 잡아먹는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그렇다면 황소개구리가 사는 곳은 주로 어떤 곳일까? 전남 한평군에 있는 나산천. 영산강 지류인 이 하천은 황소개구리의 대표적인 서식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이곳 나산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황소개구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다. 나산천에는 우선 황소개구리의 먹이가 되는 곤충류가 풍부하다. 수초가 무성한 곳은 물의 흐름이 거의 없다. 황소개구리는 이렇듯 유속이 거의 없는 따뜻한 지방의 호수나 하천, 웅덩이 등에 산다. 황소개구리는 바로 이런 곳에서 수초나 부유물 같은 데 몸을 태우고 먹이를 기다리거나 사람이 나타나면 수면 아래로 몸을 숨긴 채 눈만 내놓는다. 그러다 수면 위에 움직이는 것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달려들어 잡아먹는다. 황소개구리의 낚시는 이러한 습성을 이용한다. 낚싯바늘에 아무 먹이나 꿰어 공중에서 흔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손이 사람 손을 대면 손이 나간다고 나가. 이게 이 정도 이게 뭐 토비지 이것이 무슨 무차별적인 식성에 걸맞는 섬뜩한 이빨. 이 이빨로 상대방을 물고 늘어지면 그 어떤 것도 당해낼 재간이 없다. 그냥 덥석 물어 그냥. 이치상으로는 저 머리죠. 그동안 황소개구리가 가장 화제가 됐던 것 중 하나는 황소개구리가 뱀까지 잡아먹는 개구리라는 점이었다. 황소개구리가 과연 자신의 천적인 뱀까지 잡아먹는지, 잡아먹는다면 과연 어떤 수준까지인지 확인하기 위해 포식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시도로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꽃뱀을 저수지에 풀어놓았다. 꽃뱀의 길이는 60cm. 꽃뱀을 발견한 황소개구리가 이만큼 다가온다. 하지만 뱀이 움직이지 않자 자신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문 채 꼼짝을 않는다. 그러기를 20여 분. 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순식간이었다. 뱀을 문 황소개구리는 그대로 물밑으로 사라졌다. 이번에는 크기가 훨씬 큰 눈구렁이를 투입했다. 길이 70cm가량의 사람의 엄지손가락 굵기다. 눈구렁이는 뱀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역시 황소개구리에겐 문제가 되지 않는 모양이다. 잠시 여유가 생기자 눈구렁이는 특유의 강한 힘으로 황소개구리의 몸을 감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물어뜯기도 쉽지 않다. 이번에도 역시 황소개구리는 눈구렁이를 물고 물속으로 사라져버려 최종 결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마지막 실험은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까치살모사다.
도망가는 살모사를 그 강인한 이빨로 덥석 물어챈 황소개구리는 끝까지 놓아주질 않는다. 그렇게 약 5분이 흘렀다. 살모사가 어렵사리 역습을 시도해본다. 아무리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황소개구리의 가죽을 뚫기는 역부족인 듯하다. 결국 15분 만에 까치 살모사는 이렇게 최후를 맞고 말았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황소개구리는 물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덤벼든다는 사실, 그리고 뱀의 공격 무기인 날카로운 이빨도 황소개구리의 두꺼운 가죽은 뚫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해냈다. 낙동강은 영산강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황소개구리 서식 수계 중 하나다.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함안군의 진랄늪,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남아있는 천연늪으로 고기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다. 하지만 황소개구리 올챙이가 그물 가득 걸려 올라오는 것으로 보아 이곳도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곳에서도 금호 저수지에서처럼 올챙이가 많은 그물에선 작은 고기들이 함께 걸려 올라왔다. 황소개구리의 먹이가 되는 것을 피해 올챙이와 새끼 물고기가 한 무리가 된 것이다. 함안에서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낙동강 중류쯤에 자리한 무을 저수지. 대략 1000평 정도 되는 이 웅덩이에 그물을 던져보았다. 이곳에서도 올챙이가 발견됐다. 그물질 한 번에 잡아 올릴 수 있는 면적이 1평 반 정도. 한 번 그물질에 어느 정도의 올챙이들이 걸려 올라오는지 직접 헤아려 보기로 했다. 평반에 230에서 250 정도 나오네. 여기 정확하게 230마리. 세리스에. 전체가 1000평이니까 적어도 15만 마리 정도의 올챙이가 이 웅덩이에 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낙동강을 따라 더 거슬러 올라가 저만치 상류가 바라다 보이는 지점. 말하자면 상류에서도 더 들어간 산속의 한 웅덩이다. 지금이 4월 말, 본격적으로 봄이 오기 전인 것을 감안하면 이곳 산속에서까지 황소개구리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비록 한 마리이긴 하지만 무게가 대략 800g 정도로 추정되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황소개구리 한 마리가 발견됐다. 그리고 새끼 개구리. 이것으로 보아 이곳 산속 저수지 역시 이미 황소개구리의 터가 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황소개구리는 과연 얼마나 퍼져 있는 것일까? 환경부에 따르면 황소개구리는 현재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재 황소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면적당 밀도가 높은 것은 전남이고 다음으로 경남, 강원, 경북 순이다. 우리는 황소개구리가 아직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강화도 지역으로 향했다. 만약 이곳 강화도에 황소개구리가 서식한다면 그것은 황소개구리가 사는 가장 북쪽 섬이 될 것이다. 저만큼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철책선 바로 아래 수로에서 변태 중인 황소개구리를 발견했다. 새끼 개구리 2마리로는 확신이 서지 않아 그물을 던져보기로 했다. 걸려 올라온 것은 황소개구리의 올챙이 8마리. 숫자는 적었지만 이것으로 보아
강화도에도 이미 황소개구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곳을 찾는 낚시꾼들에겐 이미 알려져 있다. 이게 낚시꾼들이 보고선 맥이라고 그러잖아. 맥이라고. 강화도 본섬 말고도 주변 인근 섬, 무인도에까지 황소개구리가 퍼져 있다는 낚시꾼들의 제보에 따라 주변 섬을 조사하기로 했다. 강화도 본섬에서 약 1km쯤 떨어져 있는 교동도. 교동도는 강화에 소속된 섬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섬이다. 황소개구리는 쉽사리 눈에 띄지 않았다. 들어왔다 하더라도 아직 많이 퍼지지는 않은 모양이다. 우리는 한나절을 돌아보고 나서야 황해도 개풍 땅이 바라다 보이는 서안 저수지에서 비로소 황소개구리와 만날 수 있었다. 우리가 발견한 숫자는 비록 많지 않았지만 이곳 주민들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황소개구리 서식 사실이 알려져 있었다. 아주머니들이나 이제 동네 분들이 정말 헛고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거기를 가기를 좀 꺼려했었고 심지어 예비군이 밤에 출동이 한 번 됐었어요. 떠멍떠멍 들어가면서 울고 그런 바람에 예비군 출동돼가지고 예비군이 한번 다 뒤져보도 한번 뽑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87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었고 뭐 지금은 대량적으로 많습니다. 강화도에 속해 있는 또 다른 섬 성모도. 이곳 수로에서는 비교적 많은 숫자의 황소개구리가 발견됐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 황소개구리의 알도 발견됐다. 저수지에서 붕어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최경환 씨. 요즘 저수지 곳곳에서 발견되는 알 떠내기에 바쁘다. 자칫 주의를 게을리했다간 낚시터가 황소개구리 천국이 될 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황소개구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바다를 건너 육지도 아닌 이곳 섬까지 들어올 수 있었을까? 장마통에 한강, 임진강, 예성강 이쪽에서 그 물줄기 타고 내려다가 여기도 장마통에는 이제 이 수문을 열어놔야 되니까 수문을 타고 이제 올라오지 않았겠냐. 예를 들어서 그걸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저 한수 이북에서 길르던 베스, 강준치라고 하죠. 그거라든가 하다못해 요새 배는 부르길까지 오는 걸 보면은 그게 아마 그렇게 해서 번식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느끼죠. 그동안 황소개구리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던 강화도 지역. 그런데 이번 조사로 특히 바닷가 수로 지역에 황소개구리가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황소개구리가 장마 때 물길을 따라 바다까지 건널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황소개구리는 아래로 영산강, 낙동강에서 시작해 위로는 휴전선 바로 밑 북방 한계선까지 확산돼 있다. 이러한 황소개구리의 빠른 확산을 돕는 것 중 하나가 황소개구리의 엄청난 번식력이다. 황소개구리, 특히 순놈들에게 있어 5월은 가장 바쁜 달이다. 턱 아래쪽이 1년 중 가장 노란 빛을 띠면서 있는 것 목을 부풀려 자신을 과시하기 시작한다. 바로 짝짓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심한 영역 싸움이 벌어진다. 짝짓기에 가장 좋은 자리를 확보하고 앉아 경쟁자인 다른 놈이 들어오면 가차없이 공격해 쫓아내버린다. (5월) 초순 금호 저수지에도 이제 봄빛이 완연해졌다. 그와 함께 금호 저수지를 점령하고 있던 황소개구리들의 본격적인 산란이 시작됐다. 순놈의 울음소리를 듣고 암놈이 접근하면 순놈은 암놈의 등에 올라타 두 팔로 암놈의 옆구리를 압박을 하면서 산란을 돕는다. 황소개구리가 한 번에 낳는 알의 수는 보통 10,000개에서 15,000개 정도.
우리나라 보통 개구리의 50배에서 100배다. 알은 보통 수초의 줄기나 잎에 엉겨 있는데 이것은 알이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황소개구리 알의 부화 장면이다. 알은 보통 72시간 만에 부화해 올챙이로 성장한다. 성장이 빠른 올챙이는 4, 5개월 만에 개구리로 변태하지만 어떤 것은 올챙이 상태 그대로 겨울을 넘긴 후 그 다음 해 봄이 돼서야 개구리로 변태한다. 다 자란 올챙이는 길이가 10cm까지 돼 때로 메기 새끼로 오인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황소개구리가 대체 언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것일까? 황소개구리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1973년. 당시 진해 국립양어장에서 일본으로부터 황소개구리 200마리를 도입하면서다. 국민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고 또 수출을 통해 외화 획득도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황소개구리는 2년간 증식돼 전국 각지에 분양되기 시작했다. 금호 저수지는 새마을 양식계가 중심이 되어 가장 먼저인 1976년 8월 9일에 황소개구리를 분양받았다. 당시 잉어 양식을 하면서 새마을 양식계를 이끌었던 전종석 씨는 전남 도청의 권유를 받아들여 황소개구리 올챙이 2,000마리를 분양받았다. 전종석 씨는 분양받은 올챙이를 바로 이 못에 놓고 양식을 시작했다. 그리고 둘레의 높이 2m, 길이 1m의 철조망을 쳐 다 자란 황소개구리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밤에는 황소개구리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곤충들이 날아오도록 유인등까지 설치했다. 마침내 얼마 후 황소개구리들이 자라 울기 시작하더니 산란과 번식이 시작됐다. 불과 3년 만에 양식장은 황소개구리로 포화 상태가 됐다. 양식 성공을 축하하며 표창까지 하겠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여기에 힘을 얻은 전종석 씨 역시 장밋빛 꿈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이 꿈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다. 나중에 포화 상태가 되니까 이걸 방사해라. 방사를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먹자. 이것이 중국 사람도 안 먹고 일본 사람도 안 먹고 농촌 이 영시민들이 이거 잡아서 영양 보충을 할 것 아니냐. 방사를 해라. 그래서 방사를 했던 것입니다. 황소개구리를 키워내도 먹는 사람이 없고 물량 또한 적어 수출 가능성도 없으니 그냥 풀어주라는 것이었다. 전종석 씨는 할 수 없이 자신이 그동안 기른 황소개구리며 올챙이를 바로 옆 금호 저수지에 풀어주어야 했다. 2,000마리로 출발했던 것이 3년 만에 21만 마리, 올챙이만 몇 가만이었다. 전종석 씨는 그것을 정성스레 금호 저수지에 쏟아 부었다. 9만 8천 평 저수지는 거대한 황소개구리 양식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저수지에서 이상이 발견된 것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5, 6년 전 될 겁니다. 그때부터서 자연적으로 물고기가 줄어들어요. 이 저수지 내에. 그리고 치어가 성어지를 안 해요. 그전에만 해도 치어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 치어가 성어지를 안 해서 이것이 식용개구리의 영향이로구나 느꼈죠. 그렇게 흔하던 저수지의 고기들, 특히 작은 물고기들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금호 저수지에서 물길을 타고 영산강으로 이어져 계속 확산돼 나가기 시작했다. 영산강에서의 황소개구리 첫 역사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취재팀은 그 과정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사항 한 가지를 발견했다.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난 시점에도 진해 양어장에서는
85년까지 분양이 계속됐던 것이다. 한쪽에서는 문제가 생겨 방류하고 다른 한쪽에선 분양을 계속했던 이 모순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당시 진해 내수면 연구소에 황소개구리 분양을 담당했던 책임자를 어렵게 수소문해 찾아갔다. 우리 국립 양어장 측에서는 생산된 올챙이를 하나의 종묘 그러니까 어미 개구리를 만들기 위한 종자로 이제 좋은 거고, 그다음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농조라든지 또는 관할하고 있는 시도에서 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모에서 이제 방류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 결정도 모에서 했겠죠? 물론 그 자체는 전부 시도에서 다 했습니다. 진해 내수면 연구소는 황소개구리의 증식 연구만 맡았고 분양 이후의 관리는 시도가 맡아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분리된 채 자연 생태계 속으로 무제한 방출된 황소개구리가 장차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그지없이 평화롭게만 보이던 전국 각지의 수면 밑에선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75년부터 시작해 85년까지 전국 28개 지역에 분양된 종자 황소개구리는 모두 30만 5천 마리. 이렇게 전국 각지에 골고루 분양된 종자 황소개구리들은 그곳에 자신들의 영역을 개척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해나갔다. 황소개구리가 처음 양식됐던 영암의 금호저수지도 그랬다. 물 반 고기 반이라던 금호저수지. 황소개구리들은 그곳의 토착 어류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다. 황소개구리가 사는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황소개구리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몸집이 큰 고기들 뿐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황소개구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면 사실은 이제 어류보다는 같은 계통의 양서류들이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서식처에 있고 또 하나는 황소개구리 얘 가지고 비슷한 공서적인 위치에 있는 양서류들이 잡아 먹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국내에서는 지금 양서류는 굉장히 희귀한 생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떤 생물 종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그것은 한 중요한 유전 자원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황소개구리는 한국산 토종개구리와 똑같은 서식 공간을 갖는다. 이제 토종개구리들은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신세가 됐다. 전남 한평군 신계리 뒷산. 물이 적고 또한 수온이 낮아 토종개구리들이 서식하기엔 조건이 맞지 않는 곳이다. 그 산 바로 아래에 면한 논 한 귀퉁이에서는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보기 힘들었던 우리의 토종 참개구리를 만날 수 있었다. 길이가 7cm가량 되는 이 참개구리는 현지 주민인 임현재 씨가 오토바이를 동원 무안과 한평 일대를 거의 다 뒤지다시피 하다가 발견해낸 것이다. 이제 참개구리나 참개구리의 올챙이 떼를 들녘에서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 자신이 살던 들녘을 버려둔 채 산 밑에까지 쫓겨 올라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참개구리. 하지만 이곳 역시 언제 어느 때 황소개구리에게 자리를 뺏기게 될지 모른다. 도저히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 산속 고개까지 진출해 있는가 하면 소금기가 남아있는 간척지에서까지 살아남는 황소개구리. 내몰린 토종개구리가 도망갈 곳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외국으로부터 황소개구리를 도입했던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人間が日本に運んできた生き物たちが各地で野生化しています。
ブルーギルです。琵琶湖で今一番釣れている北米の魚です。小魚を追いかけ回しているのはブラックバスです。ブルーギルと並んで琵琶湖を我が物顔に支配しつつあります。 일본 역시 외국에서 들여온 도입종으로 문제를 겪고 있긴 마찬가지다. 외래 도입종 문제를 다룬 NHK의 한 프로그램을 보면 블루길과 베스를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가물치 역시 적잖은 두통거리가 되고 있다. 하지만 황소개구리의 경우는 예외다. ウシガエルは食用ガエルとも言われ、外貨獲得の資源として注目されました。 최근 들어 숫자가 줄고 있다는 것만 언급될 뿐 황소개구리는 현재 일본에서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에서 역사가 가장 오랜 호수이자 최대 호수인 비야호. 지금은 호수 주변이 모두 농경지로 변해 있지만 예전엔 황소개구리들이 많았던 곳이다. それから夜になると今の言うてるこの子に電気つけてこれ釣って歩かったんです。それでやっぱり一晩に夜10時頃から朝の6時頃までに釣りはとそうやな帰る大方200ぐらい釣らはったかな。200匹ぐらい釣ら。 지난 6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에선 황소개구리 잡이가 성황을 이루었다. 당시는 자연산 황소개구리가 무척 많았는데 밤이 되면 이마에 카바이트 램프를 밝힌 전문 개구리 잡이들이 줄을 이었고 이틀만 열심히 잡으면 직장인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지금도 황소개구리 포획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주로 동경 동북부 지역에서 포획 활동을 하고 있는 오우찌 씨. 그는 현재 의과대학이나 중고등학교의 해부용으로 연간 20만 마리의 황소개구리를 주문받아 납품하고 있다. 수입은 연간 1,000만 엔, 비교적 고소득이다. 포획기구는 예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기구를 개량해 사용한다. 하지만 요즘은 황소개구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라 이 작업도 수월치만은 않다. 일본ではね減ってますね。ですけどね、まあ去年の夏くらいから結構食用に日本でも結構食べるんですけど、消費者の方が安い貝類をね外国から輸入しましてね、ですから結構増えるんじゃないかとは思いますけどね。まあはっきりには分かりませんね。 일본이 황소개구리를 최초로 도입한 것은 1917년. 농가 부업용으로 미국에서 들여와 전국에 분양 보급됐다. 이후 황소개구리 양식이 인기를 끌게 되자 황소개구리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양식조합이 결성되기도 했다. 10年頃から45年頃にかけまして、でこういった田んぼで、農家の方が食用貝の養殖をされてたと。で生産したものは加工し神戸を通じて、ヨーロッパだとかアメリカの方に輸出されてたと。 양식된 개구리들은 뒷다리만을 냉동식품으로 가공해 거의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했다. 이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방치돼 개구리들은 자연 상태로 뛰쳐나가 서식을 하게 된다. 하지만 황소개구리 수출은 일본의 냉동 수산물 수출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각광을 받게 되고 주문량을 미처 대지 못할 정도까지 된다. 이에 따라 남획 문제가 대두되고 한때는 황소개구리 보호 정책이 펼쳐지기까지 했다. 卵を保護してですね、それを他のため池を移したり、そういうことまでお手伝いして、そして増やすように心がけたわけです。また一方で漁業取締規則では50グラム以下のカエルは取ったらいかんとか、そういうような法的な措置まで取ったわけですね。 1960년대 후반 황소개구리 수출이 중단되지만
황소개구리의 숫자는 더 이상 늘지 않았다. 농지 정리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로가 콘크리트로 바뀌고 이에 따라 황소개구리가 산란장을 잃는 등 서식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황소개구리 숫자는 오히려 서서히 줄어갔다. それはどんな動物でも一旦自然に帰ったものを根絶するということはもうできないですね。結局はたびたび言いますように最終的には自然界のバランスというもので、ある程度牛ガエルがずっと減ってきた状態で平行状態になるだろうと。それがちょうど今の日本の状況だろうと思います. 미국으로의 대량 수출과 서식 환경 변화로 인한 자연적 감소. 이러한 요인이 일본의 황소개구리 숫자를 조절했고 생태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린 사정이 달랐다. 양식 붐을 타고 몇 군데 식당이 생기는 등 황소개구리가 일부 소비되긴 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내수도 수출도 전혀 되지 않은 채 기하학적으로 늘어난 황소개구리가 그대로 자연 생태계 속에 방치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지나치고 있었다. 이화여대 의과대학의 김헌규 교수는 1971년 실험용 개구리로 활용하기 위해 일본에서 황소개구리 5쌍을 도입 시험 양식에 성공했다. 그리고 이후의 연구 결과를 3편의 논문으로 남겼다. 논문 속에는 황소개구리의 생태 특성과 먹이 습성 등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취재팀은 그 속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을 발견했다. 황소개구리는 가재며 붕어, 미꾸라지, 곤충, 개, 진해 등 움직이는 작은 동물이면 무엇이든 잡아먹으며 눈앞에 움직이는 것이 보이면 덥석 물어 삼킨다. 또한 서로 잡아먹는 특성이 있어 배가 고프면 자기 새끼 올챙이도 잡아먹는다. 황소개구리의 무차별 식성이 당시에 이미 파악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러한 특성을 증식이나 번식 쪽에만 적용했을 뿐 자연 상태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생각지 못했다. 당시 김 박사의 조교였던 이정우 교수도 그 사실을 증언한다.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작고를 하시면서 그때만 해도 이 황소개구리가 야생에서 산다는 얘기도 흔치 않았었거든요. 가끔 신문에 보게 되면 박스 기사 정도로 큰 슈퍼 개구리가 나왔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그때 그래도 어떻게 생존을 해가지고 그 야생에 나가서 결국 죽지 않고 그것이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적응이 돼서 어떻게 용하게 살아남았구나 하는 생각만 할 때였었거든요. 전국 각지로 흩어져간 황소개구리는 마침내 80년대 중반부터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황소개구리 숫자가 늘면서 곳곳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 각지의 웅덩이며 저수지 속에선 이미 고기가 사라지는 등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황소개구리가 앞으로 몰고 올 생태계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 다만 엄청나게 큰 슈퍼개구리,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는 신기한 개구리로 화제거리가 되면서 황소개구리는 오히려 스타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갓난아기 울음소리를 내는 이 개구리는 길이 35cm, 무게 1.5kg. 심지어는 아기 울음소리를 내는 영물 개구리라 해서 잡혔던 황소개구리를 정성스레 놓아주는 일이 뉴스로 소개되기도 했다. 상순 노인이 놓아주라는 뜻에 따라 이 개구리를 오늘 오후 효문들방 개울가에 대놓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신기한 개구리로 대접받으면서 저지하는 사람도 간섭하는 사람도 없이 황소개구리는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서식지를 넓혀가며 우리의 생태계를 무차별 공격해 나갔다. 심지어는 먹이 사슬의 윗단계인 뱀, 그리고 개개비 같은 조류까지 먹어치우는 등 생태계를 온통 뒤흔들어 놓고 있었다.
안 가버렸어요. 밑으로. 못 들어가. 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밀고 있어. 뭐 계속 먹는다. 이것은 우리 생태계에 대한 예고된 습격이었다. 이러한 현실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돼 있었다는 것, 이미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걸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개개비가 많습니다만 이 숲을 속에 개개비 이런 것을 잡은 그런 것을 내가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제 식구들도 보고 마을에서도 여러 사람이 봤습니다. 쥐 같아요. 근데 그것이 들진가 모르겠어. 이 꼴랑지가 딱 있고 있더라고. 그냥 질거버리고 그냥 버려버렸어 내가 그냥 무사서. 뭐 우렁도 들고 붕어, 가물치 새끼, 뭐 메기 새끼 다 들었어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있었던 황소개구리가 비로소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지난 90년대 초부터였다. 곳곳에서 황소개구리로 인한 생태 파괴가 목격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그 심각성이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황소개구리를 잡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광주중학교 교사들의 제안이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황소개구리의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천적이 있다. 황소개구리 역시 어린 상태에서는 천적으로 인한 개체수 감소가 가능하다. 백로나 해오라기 같은 조류나 오소리, 족제비 같은 포유류, 그리고 뱀 등이 어린 황소개구리의 천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무분별한 야생동물 남획으로 이러한 천적들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거나 아예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바로 인간이 황소개구리의 천적을 없앤 것이다. 그 사이 황소개구리는 먹이 사슬의 윗단계에 있는 파충류와 조류까지 무차별 공격하면서 생태계의 일대 교란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생태계의 모습이다. 최근의 연구 작업들 역시 황소개구리의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에 집중돼 있다. 광주 중학교의 박용호 교사, 동료 교사와 함께 황소개구리의 생태 특성과 이용법을 3년간 연구, 화제를 일으켰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고향에 있는 옥동 저수지에 대형 그물을 설치, 어떻게 하면 황소개구리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포획할 수 있을까를 연구 중이다. 주로 서식은 지역이 대충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확히는 안 나와도 저희 지역 같은 데도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디가 많이 서식하고 어떻게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 대충 나왔기 때문에요. 우선 그번 것이 어떻게 해서 성체라도 걷어들이는 방법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박용호 교사가 황소개구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90년대 초. 저수지에 물이 빠지고 나면 새카맣게 드러나곤 하던 황소개구리 떼에 충격을 받으면서다. 하지만 한 번 점프를 하면 1m 높이를 뛰는 데다 워낙 예민하고 빨라 그것을 잡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황소개구리 이용 방법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다. 잡아서 이용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포획에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방법 중 하나가 황소개구리 가죽을 이용한 각종 액세서리. 황소개구리의 가죽을 소금물에 담가 가공 처리한 다음 지갑이나 목걸이 등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보다 일반적인 방법은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현재 광주 지역에서는 두세 군데 시장에서 황소개구리가 거래되고 있다.
식당은 3군데. 가만히 올려봐. 요즘에는 이거 황소개구리 얼마씩이나 들어옵니까? 5,000원에 들어옵니다. 5,000원이에요? 예. 그러면 몇 마리나 올라갑니까? 2kg면? 중간쪽에는 한 5마리. 아주 큰 것은 2마리, 3마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대로 살코기만 한 게 아니라 예. 생채 그대로 해서 생채 그대로. 6,000원에 5,000원에 온다고? 예. 버려보고. 약 없을 때는. 황소개구리를 잡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 거래 가격이 상당히 높다. 그러다 보니 음식 가격도 높은 편이고 따라서 이 부분이 황소개구리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박용호 교사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황소개구리를 한 번에 많이 잡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지난 3년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황소개구리가 가장 많이 잡힐 만한 지역에 그물을 설치, 결과를 확인해 본다. 하지만 그물을 들이운 300평 면적에서 건져 올린 황소개구리는 15마리. 지난 3년간의 연구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싶어 허탈하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황소개구리를 잡는 법 외에 황소개구리의 생태학적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연구 진행 중이다. 호남대학교의 고선근 교수는 현재 산란시의 암수의 황소개구리가 서로를 어떻게 유인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유인 방법을 연구 중이다. 암컷이 수컷을 유인하는 물질이나 신호, 혹은 수컷이 암컷을 유인하는 물질이나 신호를 찾아내 그 방법을 이용한다면 황소개구리를 대량으로 유인해 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소개구리에 대한 생태학적인 연구나 생리학적인 기초 연구가 전혀 없는 실정에서 이 작업은 결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수정 가능한 정자나 난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그런 시기에 체내에 존재하고 있는 호르몬들의 양이라든가 패턴은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제대로 되어진다면은 황소개구리를 생리적인 측면이나 생태적인 부분과 연결을 해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실마리가 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는 황소개구리의 뇌화 수체에서 특정 호르몬을 추출, 배란 유도제와 함께 황소개구리 암놈에게 주사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산란 시 암놈에게서 나오는 호르몬을 인공적으로 유도해 순놈을 유인해보자는 것이다. 황소개구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저녁 9시. 그물이 설치되고 10마리의 황소개구리 암놈에게 유인물질을 주사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주사를 맞은 개구리들을 저수지에 집어넣자 순놈 몇 마리가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10시가 되도록 그물 주변에선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지난 수년간 그렇게 오랜 시간을 생각하고 연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법이 발견되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아직까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뚜렷한 해법이 찾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산란 시에 직접 알을 떠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아직 행동이 빠르지 못한 올챙이 떼를 잡아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 외에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동원돼 황소개구리를 잡아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가 됐다. 올해는 특히 황소개구리 퇴치 원년으로 기록될 만큼 각종 행사가 많았다. 5월 11일 광주에서 황소개구리 잡기 대회가 열려 개구리와 올챙이를 100kg 이상 잡아들였다. 며칠 뒤인 5월 24일에는 환경부 주최로 전국 30개 지역에서 거의 10,000명이 참가하는 대대적인 황소개구리 잡기 대회가 열렸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진정으로 좋은 방법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예민한 황소개구리를 잡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며 실제로도 그리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황소개구리가 우리 생태계에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존재인지. 둘째, 그러한 황소개구리를 전국으로 확산시킨 채 대역습을 감행하도록 방치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천적을 없앤 것 역시 우리들이라는 것.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명쾌한 해답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며 지금까지의 우리의 환경관리 능력이다. 한 번 무너진 생태계는 다시 복원되지 않는다. 황소개구리가 문제가 되기까지에는 20년이 걸렸지만 그것을 회복시키는 데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황소개구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황소개구리의 대역습. 그것은 이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